예, 계속해서 3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경영 전략이 어떤 것들이 등장했는지 주요 개념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등장한 개념이 이 타임 베이스 경영 전략입니다. 여러분 단어에서 느끼는 바와 같이 이 시기에는 남들보다 잘 만들어야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잘 만들어야 된다는 개념은 뭡니까? 빠른 시간 내에 시간 효율적으로 완제품이 고객에게 전달되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여러 경영 전략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시간이라는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 즉 남들보다 신속하게 전달하고 남들보다 빠르게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이런 시간이라는 개념이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전략이 이제 마련됐다는 것이죠. 1980년대에 유명한 우리 BCG라고 하죠.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토마스 하우트와 조지 스토크에 의해서 제시된 전략이 바로 타임 베이스 전략입니다. 전통적인 경영 관리 방식보다는 유통, 물류 등과 같은 곳에서 시간을 단축해서 속도의 경쟁 우위를 확보한 기업만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이 대두되면서 이 타임 베이스 전략이 경쟁 전략의 핵심이 되었다는 것이죠. 즉 시간 단축을 통해 제품의 대응 시간을 줄일 수 있게 이제 궁극적으로 비용이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또 타임 베이스 경영 전략은 기업 측면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또 이때 등장한 개념이 이제 경쟁 우위 전략인데 말 그대로 남들보다 차별화된 그리고 무엇인가에 집중된 그리고 비용 우위적인 요소를 통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된다. 그런 맥락상에서 타임 베이스 전략은 굉장히 유용한 전략이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7,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초까지 세계 제조업의 어떤 경쟁 전략을 이끌어온 방식이 바로 일본 도요타 자동차의 JIT, Just in Time 생산 방식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도 아직도 많은 제조 기업들이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 공장을 찾아가서 어떻게 생산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프로세스 공정 등을 학습하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한 80년대에 이제 피크를 쳤죠. 이것도 타임 베이스 전략하고 시간 단축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보다는 한 단계 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앞서 설명한 시간 단축이라는 것은 단순히 공정을 개선하여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간을 단축해야 된다. 그냥 물리적으로 시간만을 단축하는 것이 아니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의 시간 단축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Just in Time JIT 시스템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고를 쌓아두지 않고 재고를 남겨두지 않고 또 공정에 따라 제조 라인에 투입함으로써 재고를 0으로 관리하여 재고 관리 비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필요한 재고 수량은 납품업체로부터 공정에 맞춰 입고하여 이상적인 공정 시간을 단축한다라는 겁니다. 타임 베이스 전략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적재적소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고가 없어서 돈이 나서 재고를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고를 보유해야 한다라는 관점에서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도요타식 생산 방식인 JIT에서는 물론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재고를 관리하는 것도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냐. 그렇다면 무조건 많은 재고를 쟁여놓고 구축해놓고 생산하기보다도 적정 재고량을 관리하면서 뭐 0으로 재고 관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적인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재고량을 0으로 관리하며 즉 특정한 부품이 특정한 양의 소진이 됐을 경우 재빨리 공급업자와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신속하게 납품될 수 있는, 입고될 수 있는 이를 통해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JIT 시스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도요타 자동차의 JIT 시스템은
포드 시스템보다 시간 단축을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했다라는 것이죠. 포드 시스템은 뭡니까? 어쨌든 생산 공정상에서의 효율성이죠. 즉 특화를 시켜서 한 라인에서 한 명은 뭐 앞바퀴만 조립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뒷바퀴만 조립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 단축을 통해서 표준화를 통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한 것이었다면은 이 JIT 시스템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고 관리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생산을 효율성을 구축한다라는 것이죠. JIT 시스템을 통하여 다양한 종류의 자동차 생산이 가능했으며 비용은 낮추고 공정 시간은 단축하여 고객이 자동차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 고객 만족을 극대화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일본 도요타 자동차의 생산 방식인 JIT 생산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또 등장한 개념이 타임 베이스를 위한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시간 효율성을 통한 혁신 공정이라는 것이죠. 이노베이션, 혁신은 신기술, 신제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제품과 서비스도 포함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혁신하면은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기술력 혹은 새로운 제품의 탄생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형태의 혁신, 어쩌면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더 많은 혁신이 발생되는 곳은 생산 공정에서의 제품을 개발하는 방식에서의 혁신이 바로 또 다른 큰 의미의 혁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의미는 즉 생산 방식의 혁신을 갖는다는 의미는 기업의 운영 방식에 있어서의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혁신적으로 조직 구조를 갖는다든지 또 자금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것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타임 베이스 전략을 통해 혁신이 발생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타임 베이스를 위한 이노베이션 전략인데 이어서 이제 설명드릴 비즈니스 엔지니어링과 약간 맥을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이란 말을 혹시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바로 업무 재구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체질과 구조, 경영 방식을 재설계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이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개념상은 다릅니다. 리스트럭처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이제 우리 구조조정이라는 개념이죠. 우리가 흔히 무시무시한 구조조정한다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그렇지, 바로 인원 삭감, 업무의 어떤 폐쇄, 그리고 기업의 인수합병 이런 것들이 바로 리엔지니어링과 리스트럭처링인데 이 역시도 3차 산업혁명 시대의 어떤 경영 전략의 일환으로 등장한 개념입니다. 먼저 리엔지니어링에 대한 부분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열한 경쟁과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즉 3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핵심 키워드는 이 경영 전략에서 comparative advantage, 경쟁 우위, 경쟁 전략입니다.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잘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 것이냐. 그렇다면은 무엇을 해야 되냐? 정보 기술과 업무 처리 방식의 재설계를 결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된다. 어디서? 업무 성과에서. 즉 기업의 내외부 고객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설정하고 경쟁사보다 성과를 월등하게 내기 위한 프로세스 혁신 운동이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기업의 체질 그리고 경영 방식을 최적화시켜서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이를 통해 성과를 경쟁사보다 월등하게 내는 방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의 추진 절차는 보는 바와 같습니다. 먼저 1단계에서는 기업의 비전과 프로세스의 목표 설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어쨌든 간에 업무를 효율화하고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표,
비전은 무엇인가에 대한 타겟점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목표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경영혁신 대상의 프로세스를 선정하고 또 현재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측정하고 도대체 어디까지 왔으며 경쟁사 대비 어떤 효율성을 혹은 어떤 낙후된 면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또 필요한 정보 처리 기술을 파악하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프로세스의 프로타입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형태로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이 추진된다라는 겁니다. 예,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을 추진하는 때의 여러 고려사항 등을 좀 표기를 해놨습니다. 먼저 각 프로세스와 연관된 부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 과정을 관리 감독 통제할 수 있는 최고 경영자의 의지와 강력한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최고 경영자의 의지와 강력한 리더십이 이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에 없다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단계별 프로세스가 전혀 효율적으로 혹은 기업의 어떤 업무 공정과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어떤 표출되는 행위로만 비춰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혁신을 가져오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또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고객 지향적인 기업으로 체질을 개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죠.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최종 지향점은 고객의 욕구 충족이다. 그래서 모든 프로세스가 과연 고객 지향적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이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을 추진해야 된다. 또 정보기술을 올바르게 활용하고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의 효과를 들여다보면 먼저 전통적인 방식의 혁신에서 탈피하여 정보처리 기술의 프로세스 대상인 관련 부서의 전사적인 시행을 통해 효과가 극대화된다. 즉 일정 특정한 부서에서의 어떤 혁신 활동이 아니라 회사 전체적으로 전사적으로 그 혁신 활동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됨으로써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급변하는 시장에 대한 민첩한 대응,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드 타임의 감소,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부서에 대한 지원에 따른 간접비의 절감, 이런 요소들이 이런 결과물들이 이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을 통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 제공으로 기존 고객의 이탈 방지뿐만 아니라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데 기여한다.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의 효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3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경영 전략 세 번째가 핵심 역량을 통한 경영 전략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즉 핵심 역량 경영이란 무엇이냐? 먼저 자본, 인력, 생산 설비 등의 유형적 자산의 집합이라는 신고전압화 경제학자들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기업의 유형적 자산뿐만 아니라 무형적 자산, 노하우, 브랜드, 기술 노하우 등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준다라는 주장입니다. 즉 기업의 자원에는 크게 눈에 보이는 인력, 자본, 생산시설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기업이 그간 쌓아놓은 여러 경영 노하우, 기술 노하우, 브랜드가 있는데 이 핵심 역량 경영은 이 전자인 유형적 자산보다 후자인 무형적 자산이 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주장이라는 것이죠. 예, 다시 정리된 언어로 핵심 역량의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 치열한 경쟁과 급변하는 기술로 시장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지면서 기존의 기업들이 외부 환경에 치중하면서 경영하던 것을 지양하고 기업의 내부 환경에 관심을 갖고 내부로부터 기업의 성공 원천을 찾고자 한다라는 것이 핵심 역량의 개념인 것이죠.
그렇다면 기업의 경영 자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형 자원입니다. 우리가 흔히 유형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이제 물적 자원과 금융 자원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사업장과 설비의 규모, 기술의 정밀성, 또 우리 흔히 말하는 건물의 회사의 위치, 그리고 토지의 용도 전환, 그리고 원자재의 활용 가능성 여부에 따라 기업의 생산성을 제한하기도 하고 비용의 품질, 비용 및 품질의 경쟁 우위를 결정한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물적 자원이고, 금융 자원은 말 그대로 이제 돈과 관련된 것이죠. 기업의 자금 조달 능력, 과연 기업의 혹은 그 기업가 갖고 있는 신용도가 얼마나 높아서 쉽게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지, 또 잉여 자금의 운영 가능성이 투자자로부터 기업의 필요 자금을 유치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런 것들이 유형 자원이죠. 무형 자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술 자원으로 지식재산권,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이런 것들을 통틀어 의미하겠죠. 또 기술 혁신 자원, 기술 자원, 기술 인력, 연구 설비 이런 것들을 통틀어 기술 자원으로 말하고, 브랜드, 즉 고객들이 인지하는 기업의 상표로서 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며 고객들은 기업의 신뢰감을 높여주는 효과를 갖고 있다. 즉 브랜드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요즘 많은 기업들이 이제 브랜드 혹은 기업의 평판 관리에 많이 치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적 자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말 그대로 사람이 자원이라는 것이죠. 비용이 아니라. 조직 구성원의 유연성은 기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하며 종사자들의 애사심은 기업의 경쟁 우위를 제고하는 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해서 기업에 유용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자원은 보시는 것처럼 유형 자원, 무형 자원, 인적 자원으로 구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이런 자원을 토대로 핵심 역량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의 가치사슬 경제상의 벤치마킹이 중요하다. 즉 우리 가치사슬 밸류체인, 다른 세션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제품을 고객 손아귀에 들어오기까지에는 수없이 많은 공정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뭐 원재료를 소싱해서 이를 개발해서 조립하고 생산하고 또 이를 딜리버리 배송하고 고객에게 전달되는 등등의 여러 가지 본원적 활동이 있고, 그런 본원적 활동 이면에는 그 회사가 잘 오퍼레이팅 될 수 있도록 여러 인사조직, 총무 또 등등의 연구개발 등등의 지원적 활동 등이 있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가치사슬이라고 하는데, 핵심 역량을 파악하려면은 먼저 기업이 그런 여러 가치사슬 단계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쟁사보다는 더 뛰어난 부분 혹은 열악한 부분은 무엇인지, 또 이를 위해서는 경쟁사의 벤치마킹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핵심 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활동을 가치사슬 분석 기법을 통해 분석하고, 아까 말씀드린 본원적 활동, 지원적 활동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이클 포터 교수가 제시한 가치사슬 분석 기법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들을 분석해서 전방 통합 또 후방 통합 이런 개념까지 나갑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경영 전략에서 한 차원 높은 내용이기 때문에 본 수업에서는 좀 그런 표현 용어에 대한 이해 정도만 하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업 활동을 가치사슬 분석 기업을 통해 분석하고 경쟁 우위에 있는 기업의 벤치마킹을 통해 자신 기업에 대한 경쟁 우위와 열의에 있는 것을 파악하여 조직 구성원 간의 핵심 역량을 공유하고 학습하는 것. 즉 우리 회사는 경쟁사보다 어느 점에선 뛰어나다 혹은 어느 점에서는 열악하다라는 것이 파악되면 구성원들에게 어떤 부분을 더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이제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가치사슬.
기업의 전사적인 생산 활동을 주요 부문과 이제 본원적 활동과 지원 활동, 보조 부문으로 나누어 각 부분에서 얼마의 비용이 투입되고 고객들에게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정밀하게 이제 분석할 수 있는 툴이 되는 것이죠. 기업의 경쟁 우위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핵심 역량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고, 벤치마킹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경쟁 우위에 있는 기업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자신의 기업과 비교하여 측정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비교 평가, 또 잘한 것들은 우리가 또 벤치마킹, 학습을 통해서 우리 회사에 맞게 최적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해서 파악된 핵심 역량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냐? 사업 다각화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즉 우리가 어떤 부문에서의 핵심 역량이 탁월하고 열의에 있다라는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우리가 우위에 있는 부분을 활용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구나라는 힌트를 혹은 가이드라인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조직 활성화, 기업의 세계화를 빠르게 추진하는 원동력으로 작동한다.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나의 경쟁력을 파악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핵심 역량을 파악한다는 것은 이를 통해 우리 조직이 더 나아갈 바, 집중해야 될 바를 인식하고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또 이를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기업의 경쟁 우위를 지속할 수 있고 또 기업을 하여금 특정 영역에서의 연구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하며 또 전략적 제휴, 사업부 및 전사적 측면에서 기업의 목표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이런 것들이 핵심 역량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또 이 핵심 역량을 통해서는 자원의 효율을 극대화하게 됩니다. 먼저 자원의 효율은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맥락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데요. 자원의 집약입니다. 즉 집중화, 타겟화, 초점 집중. 즉 우리 회사가 어떤 핵심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핵심 역량의 강화를 통해 어떤 사업부로 가기 위해서는 자원을 집약해야 된다. 집중하게 되고 또 집중해야 될 부분을 타겟화하게 되고 초점을 집중하게 된다. 그리고 필요한 자원을 축적하게 되고 또 부족한 자원을 보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치 사슬을 파악하고 또 벤치마킹을 통해 개별 자원들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기업의 생산 능력, 전달 능력, 창조 능력 등의 기능을 활용해서 자원을 보완하게 되고 또 자원의 보존 절차를 밟게 됩니다. 갖고 있는 능력이나 기술을 더 자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의 효율을 극대화하며 자원의 회복 단계에서는 자원의 소모에서부터 회복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함으로써 한정적인 자유효율성을 배가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핵심 역량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원의 이런 단계를 거쳐 이런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극대화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3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경영 전략인 핵심 역량에 관한 이슈입니다. 예,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포스터의 이중 S자 곡선입니다. 이는 이제 지난번에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경영학에서는 제품, 서비스 뿐만 아니라 기업은 이런 주기를 갖고 움직인다는 것이죠. 이 주기가 바로 제품에 칭할 때는 PLC 곡선이라고 합니다. Product Life Cycle. 즉 어떤 제품과 서비스가 도입하고 이제 만들어지고 시장에서 호응을 얻어 막 가파르게 성장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 시장의 최고점에 이르는 성숙하고 쇠퇴기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한 사이클로 움직인다 해서 PLC 곡선이라고 하는데 이 한 곡선에 의해서 이제 기업이나 제품의 수명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뭐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 제품이 출시되면은 50에서 70년은 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 수명 주기가 너무 짧아져서 어떤 통계에 의하면 15에서 20년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통상 이렇게 기업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평균 수명은 15에서 20년이지만 100년, 200년 이상의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계속 들여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 기업의 특징을 가만 들여다봤더니 도입, 성장, 성숙, 쇠퇴기에 앞서서 또 다른 혁신을 통해 이 PLC 곡선을 다시 한번 만드는 겁니다. 도입, 성장, 성숙, 쇠퇴 전에 또 PLC 곡선을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의 수명을 궁극적으로는 이게 계속 상승 곡선을 이렇게 만들어 가겠죠. 계속 확대해 나가고 연장해 나간다. 라는 게 이제 포스터의 이중 X자 곡선의 S자 곡선의 핵심 내용입니다. 좀 정리된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슈페터가 이제 경제 발전 이론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가지 이슈를 제기합니다.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할게요. 혁신은 기업의 커다란 궤도를 변경할 뿐만 아니라 업무의 담당자 변동을 동반하는 비연속성을 갖는다. 또 혁신에는 5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이들 유형은 모두 기술 혁신에만 의존하지 않으며 업계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면 충분한 혁신이 된다. 또 혁신에는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기 때문에 금융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혁신 담당자는 일반적인 경영자가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는 기업가를 포함하는 계속 강조하는 앙트레프레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슈페터가 말한 이 경제 발전의 이론의 핵심 개념을 다시 좀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면서 경제가 발전된다. 즉 호황이 오고 이어서 불황이 오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호황이 오고 불황이 왔을 때 또 언젠가는 호황이 올 텐데 이 불황이 오는 이 시기를 최소화시켜야지 국민들의 피해가 덜하다. 빨리 이 불황기의 기간을 최소화시켜서 빨리 호황기로 끄집어내려면 이때 뭘 해야 된다? 혁신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 혁신의 주체는 누구냐? 바로 정치인도 아니고 뭐 군인도 아니고 바로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앙트레프레너 기업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혁신의 주체에 대해서 기업가 혹은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을 슈페터가 강조하면서 그다음 혁신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4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 커다란 궤도를 변경할 뿐만 아니라 업무의 담당자 변동을 동반하는 비연속성을 갖는다. 또 기술 혁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업계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것이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너무 혁신을 헤비하게 새로운 첨단 기술만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3번째, 어쨌든 간에 돈이 중요하다. 자본을 당장 갖고 있는 현금뿐만 아니라 어디서 자본을 구축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신뢰, 또 사회적 시스템, 기업가가 자본을 구축할 수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 위험을 감수하는 기업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경제 발전 이론에서 슈페터가 말한 혁신에 관한 주장입니다. 슈페터의 혁신의 5가지 유형은 새로운 재화, 새로운 품질 수준의 재화를 생산하는 것,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신제품을 만드는 것, 이런 혁신이 가장 많이 알려진 혁신이죠. 2번째로 새로운 생산 방법, 동일한 이 펜슬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존에 했던 방식이 아닌 어떤 절차적으로 간소화되고 투입되는 자원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생산 방법이 있다면 이것도 혁신이다.
또 새로운 판로, 시장 개척하는 것도 혁신이다. 과거에는 내가 살고 있는 특정 지역에서만 이 제품을 판매했는데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으로 다른 지역, 다른 판로를 통해 이 제품, 동일한 제품을 판매했다면 그 자체도 혁신이다. 또 원료, 반제품의 새로운 공급원 확보, 이것도 혁신이다. 또 새로운 조직, 협정에 따른 독점의 실현, 이런 것도 우리가 혁신이다. 사실 독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두 가지 측면을 아주 동시에 띄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이제 독점이 있을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이 궁극적으로 발생해서 이제 일반 대중들에게 피해가 온다. 그래서 우리가 반독점 금지법, 독점 금지법 이런 것들이 나오긴 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궁극적으로 우리 제품이 세상에 독점화되기를 사실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두 가지 측면을 가장 잘 조율할 때 혁신이 이제 표출된다라는 것이죠. 예, 포스터의 이중 S자 곡선 다시 한번 좀 정리된 표현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노베이션 보급의 X자 곡선은 뭐냐? 고객의 관점에서 이노베이션 보급의 원리를 해명하고 PLC 전략의 완성에 기초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 방금 말씀드린 곡선이 Product Life Cycle PLC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포스터는 이노베이션 보급의 S자 곡선을 준용하여 이중 S자 곡선으로 슈페터가 제시한 이노베이션의 비연속성을 나타낸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한 제품이 도입, 성장, 성숙, 쇠퇴기를 거칠 때 또 다른 혁신을 통해 새로운 곡선을 만드는 것. 이것이 궁극적으로 회사의 성장을 말하고 이는 개념적으로 슈페터가 말한 비연속성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곡선과 이 곡선, 새로운 곡선을 만들 때는 이런 5가지 혁신의 유형이 도입될 때 이 앞서 그린 곡선에 이은 뒤이은 곡선, 또 제3의 곡선, 제4의 곡선이 슈페터가 말한 5가지 혁신의 방법으로 계속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중 X자 곡선은 어떤 것이냐? 어떤 혁신이 보급되면서 어딘가에서 새로운 혁신이 나타나고 새로운 혁신은 보다 높은 장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낡은 혁신을 추월하게 된다. 이게 바로 이중 S자 곡선이죠. 그래서 한번 다른 세션에서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지금 음악을 뭘로 듣습니까? 스마트폰으로 듣죠. 근데 이것은 다른 음악을 듣는 기계의 비연속적인 혁신의 제품입니다. 우리 그전에 뭘로 들었습니까? MP3로 들었죠. 그전에 또 뭘로 들었습니까? CD 플레이어로 들었죠. 또 그전에는 뭘로 들었습니까?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로 들었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 시장이 도입, 성장, 성숙기를 거쳐서 이것이 카세트 테이프 시장이 더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쇠퇴하고 CD 플레이어가 나오고 MP3가 나오고 스마트폰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혁신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새로운 혁신은 낡은 혁신을 추월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포스터의 이중 S자 곡선의 핵심입니다. 예, 그렇다면 새로운 혁신이 개발돼서 시장 진입을 해야 될 텐데 그 시기를 결정하는 요인은 보는 것처럼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 고객의 선호도입니다. 고객의 불확실성이 가장 적을 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혁신적인 어떤 공정과 기술 개발로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었지만 고객에게 불확실성, 이 시장이 계속 커질 수 있을까? 내가 이걸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 라고 불확실성이 만연하면은 시장에 진입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개선의 정도. 개선의 정도가 크다면 조기에 시장 진입의 성공 확률을 향상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애플에서 만든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어떻습니까? 사실 아이폰의 모든 기능 등을 스마트폰의 모든 기능 등을 엄밀히 따져보면 애플의 아이폰은
기존에 있는 기술의 어떤 컨비네이션, 조합에 불과하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들을 한 기기에 모아놓더니 전화 기능, 텔레비전 기능, 인터넷 기능 등등, 뭐 게임 기능 하나에 모아놨더니 개선의 정도가 굉장히 커졌더라. 그래서 조기에 시장 진입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 보조 기술 관련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조 기술이 필요할 때, 그렇죠. 아무리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제품과 서비스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기술들이 없다라면은 시장 진입하기에는 좀 이르다. 즉 아무리 아이폰이 나왔어도 iOS에서 만들 수 있는 또 도입될 수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새로운 기술, 뭐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그 안에 수많은 앱들을 넣을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할 때 아이폰이 빛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보안제 관련 보안제의 질, 가능성, 구매, 비용 그리고 시장에 보안제가 없을 경우 보안제의 개발을 병행할 필요가 있을 때 이때 시장에 진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경쟁 기업의 위협, 고객의 욕구 및 보조 기술의 발달 등을 고려하여 시장 진입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 수익 체증, 즉 학습 효과 및 네트워크에 대한 외부성이 강한 경우 시장에 조기 진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기업의 초기 손실 감당 능력 그리고 기업 시장 수용의 가속화 능력 그리고 기업의 명성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시장 진입은 단순하게 우리 제품과 서비스가 지금 출시되었기 때문에 또 우리 스스로 판단하기에 새로운 기술력이 동원됐고 이는 분명 고객에게 큰 편익을 줄 거야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 요소들을 고려해서 지금 제품과 서비스가 개발되었지만 조금 보류하기도 하고 또 지금 막 도입되는 시기여서 갸우뚱하지만 신속하게 진입하기도 하고 이런 종합적인 의사결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3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경영 전략 마지막으로 볼 것은 자원 기반 관점에서의 이론입니다. 예, 자원 기반 이론은 우리 반이라는 학자가 지난 90년대에 이제 소개한 이론으로서 좀 정리된 표현을 보시면 기업의 기업의 경쟁 우위 원천과 이익이 산업 구조나 외부적인 환경 요인으로부터 결정되고 있기보다는 기업의 갖고 있는 근본적인 내부 자원에서 비롯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외부 환경, 외부 요인에 의해서 기업의 경쟁 우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내부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부 자원이란 뭐냐? 자원 또는 그것을 조합하는 기업의 능력, 또 유형 혹은 무형의 자원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내부 자원으로 말합니다. 예, 반이는 이런 자원 기반 이론을 이 네 가지 분석 툴을 제시함으로써 이제 경쟁 우위 요소를 파악해 보라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value, 가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고객에게 가치가 있는가? 즉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 혹은 제품이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 것이냐. 여기서 말하는 가치는 보통 이제 경제적 가치이죠. 두 번째로 희소성. 얼마나 희소하냐. 세 번째로 모방 가능성. 경쟁사는 흉내내기 어려운 것이냐.
마지막 네 번째가 대체 가능할 것이냐, 경쟁사가. 이런 네 가지 요소를 파악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런 네 가지 분석 툴을 VRIM 분석 모델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기업의 이제 경쟁 우위 요소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반위는 여기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보다 이제 보완을 해서 VRIO 분석 모델을 제시합니다. 즉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에 이제 기업 스스로 답을 하는 가운데 기업의 내부 자원 유효 활용도를 체크를 스스로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먼저 경제적 가치 관점에서는 기업이 보유한 자원으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가. 즉 우리 회사에서 어떤 특정한 자원을 갖고 있는데 그 자원이 우리가 경쟁사보다 탁월하다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그 자원이 진짜로 기회를 그 자원으로서만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가. 또는 기업이 보유한 자원으로 특정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가.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라는 것이죠. 두 번째, 희소성 측면에서는 자원을 보유하거나 활용한 기업이 많은가, 또 극소수의 경쟁자들만이 그 자원을 통제하고 있는가. 세 번째로 모방 가능성 측면입니다. 자원을 획득하는데 얼마만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가, 또 자원을 보유할 경우 비용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불리한 입장이 되어 있는가. 마지막으로 조직 측면에서는 자원을 유용성 있게 활용하는 룰과 구조가 있는가, 즉 자원의 활용에 대한 최적화된 어떤 조직 내부 시스템을 의미하는 거죠.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직이 잘 정비되어 있는가. 이런 네 가지 체크리스트처럼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서 우리 회사가 과연 내부 자원을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평가를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한번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경제적 가치, 희소성, 모방 가능성, 조직에 대한 질문사항 아까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그리고 우리 회사의 자원, R&D 능력, 기술, 인력, 자금 능력 등을 좀 핵심 자원으로 보고 각각의 부합 정도를 한번 표현을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런 사례를 한번 제시해 드렸습니다. 먼저 경제적 가치에 대한 질문을 예라고 답변했죠. 이렇게 동그라미로. 기술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채용하여 아이디어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취득하면 경쟁 우위를 갖출 수 있다. 라는 스스로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희소성 측면에서도 모두 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해당하는 기술 인력은 동일 업종에서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희소성이 높다. 스스로 이제 긍정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모방 가능성에 있어서는 한 중간 정도로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중간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죠.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인력이나 지적 재산권을 취득하기 비용이나 시간이 어느 정도 투입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스스로 본인의 어떤 자체 판단을 통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조직과 관련돼서는 모두 아니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해당 기술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 인력을 채용하고 인사평가를 위한 시스템과 지적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한 기업 내부의 제도적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냉정하게 스스로 평가를 함으로써 이렇게 평가를 하고 나니 기업이 보완해야 될 것 혹은 우위를 갖고 있는 것, 열의에 있는 것 등이 파악이 가능하죠. 이런 내용들을 통해 이제 이런 자원에 대한 이해도를 통해 우리 회사의 경쟁력을 파악해서 보완, 우위, 열의 요소를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 이 이론이 바로 바니의 VRIO 모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3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경영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